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되게 이렇게 제목은 Say Goodbye 아베. 요즘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제목 아베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지? 이런 말이 많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이번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고요. 그리고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최근 뭐 내용들은 다 간단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일본이 왜 그러나에 대해서 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대충 저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사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한테 뭔가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좀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피해 준다. 뭔가 이제 네. 피해는 주려고는 하는 거 있죠. 어떤 거든. 뭐 그러니까- 그거 어떤 공격적인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자기 국내 정치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페일가 이기고 좀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다. 그럼 왜 피해 주냐? 뭐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 저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서 아니, 나는 그 이제 내부가 우리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 하나의 적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베가 자기의 정치적으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한국으로 만든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찾아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거나 보면 그럴 듯한데 하고서 맞는 것 같은데로 나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멍미. 네, 저도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의견이 아니라 네. 저도 그럴 듯한 거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조금 단편적인 것 같고 이제 저 나름대로의 주장은 아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아베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소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니 정치로 경제를 말아먹는다. 정치로 나서서 막 수출을 규제하고 그냥 경제 안 좋게라고 하는데 저는 경제 때문에 지금 정치가 이렇게 움직인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설명을 좀 해보면 알죠? 가면 갈수록 산으로 가는 거. 앞에 부분은 좀 멀쩡해요. 그래도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서 지금으로 넘어왔잖아요. 일본이 잘 살다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시작된 일본 극우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한다고 보면 돼요. 보면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뿌리에 두고 우리나라 극우와 일본 극우가 일란선 쌍둥이잖아요. 하는 짓이 비슷하고 이렇게 공감도 잘하고 서로 막 우리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뿌리라서 하는 행동이 비슷한데 제일 큰 건 일본 경제가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은 예전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쟁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국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약간 군수경제? 전시경제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작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트럼프가 미국의 내리막길을 걷는 대통령이라면 일본도 아베가 일본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이 경제가 뭐 많이 안 좋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풀어 설명해 보면 일본이 경제가 망가진 게 부동산 법을 때려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브라자 합의가 어떻고 몇 년도에 어떻고 이거 말고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한 일본이 그런 부동산 버블이 쌓인 게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이에요. 한 10년 동안 버블이 쌓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면 이 미친놈들 물을 사 먹는다. 그때 우리 물 안 사 먹었잖아요. 그때부터 물 절대 사 먹지 말고 택시 절대 타지 말고 막 그런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제 버블이 끼고
그 당시에 일본 국토 땅을 다 팔면,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면 이제 좀 절정에 달았을 때예요. 부동산물이 미국을 5번 산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일본이다. 이랬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무시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짱깨도 무시하고 뭐 양키도 무시하고 쪽팔리 다 무시하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보면 물가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도 안 됐던 물가 차이였는데 일본 살만한 일본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되게 무슨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고 필리핀 빈국 뭐 우리나라 정책에서 막말 나오잖아요. 막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막 자기네 나라 관광 요거 물가 비슷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이 버블 쌓였을 때부터 걸어보면 돼요. 버블이 왜 쌓인 거예요? 그 부동산 버블이. 그럼 간단해.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돼요. 저금리 상황이 오래 반복되고 자산의 버블이 생기는데 그 자산 중에 부동산의 버블이 생긴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게 사놓으면 돈 올라간다라는 그걸로 집값이 계속 생각하고. 올라가니까 어떤 투자를 물건이 집에만 한 거죠. 집의 투자가 투기가 돼버리고 그게 버블이 돼버린 근데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그걸 방치하니까 버블이 터진 거고 어느 순간 금리를 올리는 순간 버블이 터진 거예요. 근데 뭐 금리를 내린 이유는 뭐 플라자 합의 때문에 있었고 뭐 무역 상황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를 설명하면 어려우려나? 그냥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일본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됐죠. 자기 나라 환율이 가치가 낮으면 잘 팔리니까 내가 같이 올려 그래서 못 팔리게 해놨는데 그래도 잘 팔렸어요. 일본 제품이 좋아서.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평가 절상 효과가 없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버블이 가속됐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을 팔면 미국 5번 산다는 정도의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게 붕괴된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 가격이 보통 30% 떨어진 폭락이라고 그래요. 망했다. 지금도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집값이 30% 떨어졌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 올라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게 상승한 다 적이 70이 다 버블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떨어져 집값이 놓고 지금까지 안 오르는 3억으로 거예요. 샀는데 1억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사람들이 다 집 투자에만 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싹 꺼지고 다 망하고. 그게 너무 심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그냥 너무 바쁘면 헬리콥터 타고 간다고. 진짜로. 하긴 최고점 때. 그리고 그리고 그때 애니메이션만 그 봐도 당시 일본이 나스닥 지수죠. 그것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나스닥 지수의 한 4분의 1로 빠졌는데 그게 지금 나스닥 지수 안 올라. 그게 과거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20년 전? 20년 20년 잃어버린 후반. 20년이라고 하니까 20, 30년 전이라고 대충 보면 되는데 초반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20, 30년 전에 주가도 회복을 못하고 집값도 회복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일본이 이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출을 받았는데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갚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요. 뭐 일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한테 너 나 돈 빌려주면 내 채권 줄게. 기업한테 채권 줄게. 했는데 결국은 이걸 갚는데 20년 정도 걸렸다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갚았냐? 정부가 그 당시에는 빚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빚을 다 정부가 다 떠안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갚은 부분 일부분, 그리고 못 갚는 부분은 정부가 빚을 내서 그거를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다 떠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민간이 갖고 있는 빚을 공공부채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안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 점점 국가 부채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경기는 침체가 안 되니까 통화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정을 했겠죠. 그리고 금리는 이미 제로 금리.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집값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안 오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도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웃긴 게 그것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예, 미국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데 그 영화. 영어 네. 까먹었다.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되게 큰 사건 아닌가? 큰 사건이 이때 미국이 받은 데미지가 GDP의 90%였어요. 내 연봉의 90%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 세계 대공황 그 서브프라임이요. 9년 때. 서브프라임. 2008년. 네. 근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때 받은 데미지는 자기 GDP의 300%였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본이 그때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다. 거의 사람이어서 아메바까지 거의 퇴화됐었다. 이렇게 거의 나라가 망해 버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막 빚을 내서 막 별 쇼를 다 하고 좀 갚았다 싶으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죠. 근데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아 이거 손실이 약 20조 엔 정도 된다. 우리나라도 한 200조 원. 그 우리 세비 뭐지 운영비의 반 정도 아니에요? 200조면은. 네, 그래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민간에서 줘야 81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원전 수습하는 거 내용 보면은 막 바다에 버리고 그 주변 막 나무랑 돌을 닦잖아요. 이렇게 솔로 이렇게 없앤다고 그거 방사능 없. 아 그죠. 그리고 흙을 이렇게 긁어내서 담아서 버리고 막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네. 것처럼 솔로 그게 깎아치죠. 그게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락스 뿌리고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81조 원이지만 실제로는 100조 원 이상 나올 거고 향후 이거를 계속 지속되면 150조 원이나 20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얘네들은 20조 원이 든다고 했는데 얘는 사실상 200조 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원화로 하면은 맞죠? 200조 원이 20조 원이 200조 원이고 사실 200조 원이 든다는 게 2천조 원이 든다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얘네들이 빚이 너무 많고 예산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수습을 안 하면 더 비용이 발생해요? 수습을 안 하면요? 그냥 도망가면 되죠. 뭐. 그럼 거기 버리고 떠나면 되죠. 지구를 떠나면 되죠. 아 지불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을 떠나면 되죠. 망할. 그냥 그래서 일본의 고위직들은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른데 다 집과 땅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일본은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살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워낙 유럽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아베가 후쿠시마 맛있어요 하고 먹는 거예요. 이걸 수습하는데 완벽한 수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이미 경제가 망가져 있고 돈을 들일 수도 없는 와중이고 제로 금리고 부채도 많은데 더 부채를 낼 수 없어. 이미 나라가 망해져 있는데 그걸로 하면 더 망하니까.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금융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구조상 자본주의 구조상 거의 끝에 있는 나라예요. 뭔가 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은 유지가 힘든 나라. 그래서 보면은 그럼 아베란 애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개판인 나라에 아베가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여기에 근거를 해요. 보면은 아베가 한 것 중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경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 정책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재정 정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본이 쓸 수 있는 금융 정책은 없어요. 금리가 0이라서. 빚이고 금리를 올리고 내려야지. 근데 금리가 0인데 뭘 올리고 뭘 내려? 올리면 망하고 내릴 수도 없고. 정부가 빚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만 원의 빚이 있다. 근데 금리가 10%였어. 그러면은 만 원이니까 1,000원을 빚을 계속 갚아야 되잖아, 이자를.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 버틸 수가 있어. 근데 2만 원을 빌린다. 근데 금리가 10%에서 5%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이자를. 근데 일본은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없는 거야. 지금 그냥 빚은 챙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빚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갚아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그러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할 건데 아베는 금융 정책도 쓸 수 없어요. 재정 정책도
정부 예산이 있어야 쓰잖아요. 돈은 모자란 건 맞아요. 빚도 많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못 써요. 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버블을 맞았을 때 우리나라 IMF도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침체됐을 때 일본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많이 했어요. 빚을 내 가지고. 근데 사실상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민자도로 건설하고 막 우리나라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거랑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가 등장할 때 배경을 보면 일본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 지금 하는 행동이랑 비슷해요. 민자 도로를 통행료 무상 제공하겠다. 그리고 소비가 너무 떨어지니 복지를 해서 소비를 늘리겠다. 그리고 아동 수당을 주겠다. 무상 교육을 뭐 고교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정치적인 효과를 못 거뒀죠.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아베가 딱 왔어요. 아베는 아까 재정정책도 못 쓰고 금융정책도 못 쓰는 이 망가진 나라에서 아베가 상황을 일단 본 거죠. GDP가 2019년 기준으로 570조 엔이에요. 아까 실질적으로 드는 그 뭐죠? 그 원자력 복구비용이 200조 엔이라고 했죠. 근데 정부 발표는 20조 엔이지만 1년 GDP가 570조 엔인데 국가 부채는 883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830조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이 236%.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이자만 8조 엔. 그러니까 나라가 당장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경제 상황에 이렇게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아무것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제 상황의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얘가 한 첫 번째 금융정책 못하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요. 아베노믹스. 네, 아베노믹스가 이거예요. 양적 완화는 왜 했냐? 금융정책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돈을 푼 거죠. 네, 미국처럼 돈을 푼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옛날에 잠깐 이렇게 배우면 돈을 네. 너무 많이 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이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지 일으켜야 일어나야지. 경기가 부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 하겠다. 그럼 뒤통수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일본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제지를 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제가 코가 그래요. 그래서 엔저를 만드는 거예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엔화를 막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책을 취하고 처음으로 도요타가 임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해외 대대적으로 그 대서특필이 됐어요. 도요타가 처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그동안은 임금 인상을 못한 거예요. 임금 동결 네. 직원도 다 이해해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도요타가 어떤 의미냐? 일본에서 예전에 버블 있기 전에 뭐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한 5개에서 10개 사이가 일본 기업. 세계 10대 기업 중에. 지금은 하나 남았어요. 도요타. 하나 남았어요. 그때 그 10개 중에 5개도 버블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더 낮았던 거네요.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재정 정책은 어떻게 쓰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지만 기업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투자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늘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래. 부가가치세 맞죠? 그러니까 소비세. 네, 소비세. 네.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하는 거고. 소비세가 우리나라는 지금 10%까지 올라갔나요? 12% 아닌가? 15%까지 이번에 올라갔나? 올랐다는 건 안. 그러니까 올려서 12% 아닌가? 계속 조금씩 올렸어요. 2%, 3%씩 올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말고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잠깐 효과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10% 올리면 그 인플레이션이 10% 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물가 상승이 있었고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 소비세를 올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요걸 하는데 지금 세금이 8%야. 근데 내일 사면 12%야. 그러면 내일 살 거예요, 오늘 살 거예요? 오늘 사죠. 오늘 사야 싸게 사잖아. 그러면 올리기 직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리고
그 활성화가 되면 또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또 돈을 쓰는 선순환을 예상한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쉽지는 않죠. 이 결과가 그렇다고 성공했냐? 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얘가 한 정책에 약간 효과가 났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좋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본은 노령화를 맞죠. 그래서 일본 실업률이 거의 없죠. 실업률이 낮아요. 2% 3%대 나오죠. 청년이 없어서인가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3% 4%면 보통 완전 고용됐다고 해요. 왜냐면 이직이나 이런 게. 근데 2% 3%다는 거는 이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인가? 이런 거 있죠. 너 여기 일해. 이런 정도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네. 나 원래 인터넷 글 잘 안 쓰는데 어떤 놈이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고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정부는 뭐하냐 막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써놨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미국 실업률이 몇 프로고 한국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보라고. 한국 3%밖에 안 된다고. 진짜요? 실업률 통계 뭐 짜는 방법도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은 2%대예요. 2%대 사실상. 근데 그게 거기 알바나 이런 거는 취급 안 하는 거죠? 그 실업률에. 아니 알바도 취급이 돼요. 근데 취업한 걸로 돼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럼 이게 얼핏 들으면 낮은데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아니 이렇게 취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충분히 버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고 실업률이 낮다 정도. 이제 전세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낮다면 보는 거죠. 이게 한국의 취업률 통계를 냈는데 100%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0%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실업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노령화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노령화로 근거로 보면은 일본이 생산 인구 정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 정점이 언제였냐면 잠시만요. 1985년에서 90년도 사이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을 맞기 직전이에요. 맞으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생산 인구가 점점 감소한 거죠. 우리나라는 2017년이에요. 그때부터 생산 인구가 이미 감소되고 시작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지만 생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자랑했던 게 우리나라 남한보다 넓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이 이때 당시만 해도 중산층 1억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1억 명이 중산층이다. 버는 돈이 1억이 아니라. 네, 중산층이 1억 명이다. 근데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1억인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한 내수 시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부동산 버블을 받고 개고생을 막 20-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건데 이걸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변에 일본으로 취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일본은 구조상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적어요. 대학 진학률이 조금 조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임금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이미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본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 된 기업, 적은 인력으로 돈을 충분히 버는 기업들은 인력난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구조조정이 안 된 간호, 건설, 숙박 이런 로봇이나 기타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노동직, 거기에 좀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구조조정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 당장 필요한 게 향후 기계래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수 있는 지식 노동자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나 사무직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하물며 노령화도 맞았다고 했잖아요. 일본 복지 제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복지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노인이 혼자 살잖아요. 일본 혼자나 둘이 살잖아요. 가족과 살면 돈을 줘요. 그 가족에게. 왜냐면 이 노인이 혼자 살 때 지급되는 복지 비용보다 같이 살아서 월 100만 원 주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돈이 많이 없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거예요? 수밖에 없죠.
이미 제정돼 네. 있으면 줄이기가 어렵지. 대출을 받아서 일본이 부채를 해. 정부가 돈이 없다 그래도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보다 많죠. 근데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가계부 쓰다 보면 이거 답이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보다 돈이 없으면 경제로 이렇게 안 네. 하지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지금 정치가 나서가지고 경제가 망가진다가 아니라 일본 경제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베가 정치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아베가 하는 게 무슨 아베의 목표가 그 전쟁하는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저는 그 공황이 오는 거는 수요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인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뭐 공급을 늘려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요를 늘리는 건데 이 공급이 과잉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그죠. 수요도 늘리고 공급이 그 수요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고 싶은 좋은 환경이에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구구고 일본 제국주의자를 계승한 정치 세력이고 또 동아시아가 지금 중국이 성장하는 거를 미국이 억누르려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은이도 이렇게 폭죽놀이 자주 유일하게 해주고 전쟁 가능한- 위험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일본이 합법적인 군대를 갖고 계속 군대에 대한 군수 산업을 성장만 시켜도 거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창출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 공급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을 등에 업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기네들의 위치를 공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여러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유는 되지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평화법을 개정하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군사국가나 병영국가나 전시국가 체제의 경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 때문에. 하려고. 네, 소설을 쓰는 군수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근거를 보자면 미사에도 해당이 되죠. 그 지소미아도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 2대 있고 우리나라에 엑스밴드 레이더 1대가 있다는 거는 엑스밴드 레이더 3대를 이용해가지고 미사일에 대한 측정을 하겠다는 거고 엑스밴드가 뭔가요? 사드 레이더. 아. 예. 이거 국민 상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드. 사드는 아는데 이제 사드가 이제 레이더랑 미사일이랑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레이더는 몇백 킬로까지 볼 수가 있고, 감지하는 거. 예. 그리고 사드는 이 미사일이 위에서 떨어질 때 밑에서 같이 쏘아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부딪혀가지고 터지게 하는 거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위가 둥글돼 있죠. 여기 북한 있으면 여기 일본 있으면 여기서 쏘면 이만큼 안 걸리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삼각식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 3개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대 박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측량이 정확히 되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출 금지하는 게 일본한테도 독이에요. 다만 그 독이 있음으로써 일본이 병행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아베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제재한 그 품목들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다 가져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산업 중에 기술력이 낮은 산업이나 장치 산업이나 특수한 조건의 산업들을 계속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수도 넘어가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가거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넘겨주다가 이제 최소 방어를 하거나. 근데 그걸 버려서라도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잖아요. 이 동맹이 뭐 셋이 맺었든 둘이 맺었든 간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랑 분쟁을 일으키고 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죠. 내년에 올림픽이 있고 올해 뭐 천황 즉위식이나 그런 행사가 있고 일본은 내각제기 언제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죠. 내년에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네가 지금 중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총리를 한 번 더 하려고 뭐 규정을 바꾼다든지 중의원 해산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아베가 뭐 기분이 나빠서 뭐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서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이득 때문에 라기보단 경제적인 내용 때문에 그 경제적인 내용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위험 부담이 좀 많이 크지 않나요? 분쟁이 나면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 또 이제 실제로 분쟁이 나면 일본은 땡큐죠. 왜냐면 일본은 미국의
최전선이요. 그 뭐랄까 전방의 마지막 미국 방어 국가란 말이에요. 괌이 있고 하와이가 있고 이제 엣지스는 라인. 일본. 그 라인이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중국이랑 분쟁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한반도에서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제일 최전방에 있는 국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일본을 꺾고 싶겠죠. 왜냐면 그래야 중국은 태평양을 미국이랑 전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힘이 안 돼요. 근데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한반도로 국한하는 게 중국도 최선이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행위를 취하면서 일본이랑은 그래도 교류를 계속하는 적당히 해라라고 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이랑 우리나라 분쟁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 별말 없잖아요. 왜? 자기한테 이득인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미 중국이 제1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중화 경제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거 벗어난 건 요 최근 100년? 일본이 나이트 때부터 200년? 200년? 100년?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중화 경제권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한반도인데 중국이 왜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이제 중국가 개발하면서 도시화율을 진행시키자.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고 중국은 아직 도시화율이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아직 다 안 됐다는 거죠. 보면은 개발된 지도를 보면 중국이 대부분 산지예요, 사실. 서쪽은 네. 다 그냥 다 산지예요. 근데 그거를 평야 지역으로 보자면 중국 동부 사이즈랑 중국 동북부 사이즈랑 우리나라 사이즈랑 111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부랑 동북부를 가져도 우리나라 2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공격할 때 보통 성도 3배의 병력을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다 하더라도 일본도 있고 지형도 있고 그리고 그걸 버틴 우리나라도 살아남은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의 편입? 중국의 경제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요 타이밍에 아베가 수를 쓰는 거죠. 이렇게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순탄하진 않은 것 같고요, 느낌이. 우리나라 위치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이 쓰는 그 본인들의 그 아베의 전략이 그만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본. 그러니까 최후의 네. 수단인 것 같긴 한데 그 수단마저도 약간 뭐 요번에 참의원 선거 때 결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면 안 돼. 왜냐면 아베가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이슈를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자기 군사적인 거를 확장하고 싶으니까 한국이 군사적인 이슈를 제공해 줄 때마다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근데 지금 선거 보면은 개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헌은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개헌하지 않고 개헌의 조항을 바꾸는, 그러니까 개헌의 하부 조항 같은 걸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군대를 준비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도 막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중앙당에 사는 건 지방당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 거기에 대항할 만큼 야당도 확실하진 않고 일본도. 야당은 뭐 네. 근데 일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 인구 정점도 맞았죠. 노령화도 맞았죠. 우리나라 기간 장치 산업도 전환돼야 되는 시점도 산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 시점도 맞았죠. 우리나라는 복지도 부족하죠. 북한하고 문제도 이제 슬슬 해결해야 되잖아요. 북한이랑도 이제 그동안 니놈 내놈 뭐 하다가 사실상 이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저는 제 분야가 경제 쪽이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인 시각으로 풀어봤어요. 너무 자소설이 너무 길었나요, 소설? 어때요? 소설이니까 뭐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베는 계속 군대를 만들려고 할 거고 계속 군수 경제를 확장하려고 할 근데 이게 그게 목표인데 그 전까지가 계속 경제가 타격이 계속 좀 받을 타격이 수밖에 있었죠. 없는 것 같고요. 네. 왜냐면 파는 사람이 뭐 사는 사람은 딴 데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면 파는 사람이 발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의 그 타격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일단 들고, 두 번째는 버틴다 해도 일단 뒤에 것도 일단 보장이 없잖아요. 군수적인 걸로 완전히 헌법을 바꾼 가능성이 있으면 버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니.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애송이가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권을
3+1이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네 카테고리만 다루면 사실 다른 데는 별로 다룰 필요 없어요. 인도도 사실 다룰 필요 없고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것도 사실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기름 빼고 중동 오일머리 빼고 중동 끼면 왜 이렇게 밀려나죠?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일본은 확실히 미국에 붙는 거니까. 왜냐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하는 건 좋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할지 이 틈에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한테 방위 분담금 그거 엄청 높여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원래 이득을 위해서 재선해야 되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내가 사실 돈 그게. 벌어왔다. 근데 엄청 많이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주냐 돈 들여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분담금이라도 많이 받아와야 자기 정치적인 이슈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 이슈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재선에 맞춰서 조금 더 어필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트럼프는 트럼프 국내적으로도 말 겁나. 그러니까 트럼프는 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재선 하려고 이제 용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선을 하는 그 수단들이 있잖아요. 확실한 선거 수단이 북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아, 지금 그래요? 흑백 갈등. 미국에서는 북한 이슈가 별로 큰 게 아니에요. 되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건데. 말하는 그게 그냥 그거 중 하나죠.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어떤 큰 문제를 해결했대. 외교도 잘하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내부가 너무 그 시끄럽잖아요. 그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려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걔가 멍청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죠. 그죠. 최근 하원 의원들 하원인가 상원 의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의원들한테 너희 나라로 좋게 얘기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미국한테 불행이죠. 만약 똑똑한 놈이 있으면 트럼프가 이기는 패를 다른 공화당원이 쓰면 제가 볼 때 걔가 대통령이 돼요. 트럼프는 걔를 이겨야 되는데 과연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걔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민주당은 절대 못 이기고. 민주당도 없는 것 같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은 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러니까 순진해서 당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노동자표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노동자표를 확실히 얘네들을 가질 거야. 그럼 확실히 가져오고 백인 얘 가질 거야. 흑인 버릴 거야. 흑인 확실히 버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한 표만 필요하니까 얘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되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삽질하고 지금 있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확실하게 백인 그 중산층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최근 10년 동안 민주당 삽질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걔네들도 한동안 삽질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한국 민주당도. 아직도 삽질하고 있죠. 정신 못 차려. 자한당이 계속 헛발질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로 모일 만한 이슈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슈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수층은 딱 그 저가 느끼는 거는 보수층은 확실하게 상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뭐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얘들아 다 싫어라고 하면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진보 쪽은 약간 좀 다 이제 이게 생각이 다른. 진보 쪽도 사실 보수예요. 다 민주당은 보수. 그러니까 양당제 국가의 민주당은 보수당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슈 자체가 사실 예. 이슈는 만들면 확실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흑인 인권이나 여성 문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일본 아베는 왜 그랬나. 네, 자소설은 여기까지고요. 아베가 이제 일본의 내리막길을 걷는 첫 총리고 미국 트럼프처럼.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힘들지만 낀 나라 진짜 너무 살기 힘든데 도망가고 싶은데 진짜 잘 해봐야죠. 시간이 조금 있을 테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Superman.